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독립의지를 불태웠는데요. 민주주의 역사에서 1차 세계대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에서 시작된 1차 세계대전,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이 제국주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의 의미서부터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국이라는 거는 개별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국가, 여러 개의 지역을 동시에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각자가 이제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면서 서서히 세력을 바깥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즉 바깥에서 식민지를 획득하는 목적은 이 자본주의의 발달을 위해서 원료를 이렇게 값싸게 들여올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들여다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값비싸게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땅을 이제 많이 차지하기 위한 다툼, 그 다음에 남이 이미 먹은 땅도 뺏어오기 위한 이런 다툼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의 귀결로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큰 전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이해하자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제국주의가 발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산업혁명을 처음 이뤘던 영국하고 프랑스, 좀 선발 산업 국가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늦었던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후발 산업 국가들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산업혁명의 가장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산업도 독일이 급속하게 영국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의 경제력이 성장하자 정치 군사적인 대결이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쟁탈을 이뤄서 갈등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또 강력한 자기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렇죠. 민족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애국심들이 이제 고양이 되고,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배회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들도 커지면서 전쟁의 기운이 점점 20세기 초반에 무르익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당시에 그 식민지 쟁탈전의 구도를 막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선발주자가 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 주도의 평화 뭐 이렇게 그랬는데,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의 모습이 나타난 곳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이집트 카이로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케이프타운을 이렇게 연결하는 종단 정책이죠. 그리고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이렇게 좀 약간 대각선인가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까지 해서 횡단 정책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것들이 가장 쉽게 주의를 이해하는 게 식민지주의, 팽창 정책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선발주자고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이제 뒤늦게 쫓아가느라고 그냥 급격하게 못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영국과 이렇게 좀 경쟁을 벌이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시아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한반도하고 이제 만주 지역을 좀 범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아주 참담하게 패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일본에게 넘겨주고 동유럽 쪽을 노리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이미 상당히 강대국이 되어 있는 독일이 거기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의 서술에 놀라가지고 영국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갈등을 벌이던. 그러면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이제 일종의 협상 세력이 형성이 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동맹 세력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에 전운이 감돌게 되는 겁니다. 네. 사라예보 근처를 지리학적으로 이제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발칸반도는 지금도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려집니다. 마치 우리 한반도도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각축장이 되고 심지어 다른 나라 침략도 받고 전쟁이나 식민지를 겪기도 했는데 이 발칸반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민족과 어떤 종교의 어떤 분열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사실은 이 세력 간에 긴장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라예보에서 이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거는 보스니아가 헤르체고비나라는 지역을 당시 유럽의 패권 국가였던 오스트리아가 합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유였는데 그 바로 인접 국가인 세르비아는 사실은 그 슬라브 민족이고 자기네 나라 땅에 왜 독일계인 오스트리아 국가가 영토를 확장하느냐. 이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의 열혈 민족주의 감정을 가진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왔을 때 암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니까 뭐 범인을 체포하면 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오스트리아는 이것을 곧바로 침략 행위로 보고 전쟁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세르비아의 같은 그 민족 뿌리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또 참전을 하고 또 오스트리아와 같은 독일계인 또 독일 제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이 커지고 또 러시아 당시 협상을 맺었던 영국이랑 프랑스도 참전하게 되고 우발적인 하나의 암살 사건인데 이게 결국은 큰 유럽의 전쟁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왕조 간의 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은 뭐 쉴 새 없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그 국가들이 전쟁과 벗어날 수 없었고 수많은 정규군과 또 민간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을 치른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끔찍한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이게 엄청난 이제 우연의 연속이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세르비아 비밀 조직 흑수선이라고 검은 손이라고 하는 이제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황태자 부부가 방문을 한다고 할 때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예보 역에 내려서 그 시청사까지 이제 가는 동안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황태자 부부는 무사했고 수행원들이 이제 좀 다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갔으면 되는데 이제 행사장까지 가신 거죠. 뭐 군사 행사를 참관하러 가신 건데 끝내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내 수행원들 다쳤으니까 병원을 한번 들러보겠다. 해서 이제 길을 찾아가다가 그 세르비아 청년 19살인 프란치프가 쏜 총에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만약에 부상만 당하고 폭탄 테러가 미수에 그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돌아갔더라면 또 길을 잃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엄청난 우연의 연속으로 역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겹치면서. 일 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구별이 되는 아주 끔찍하고 대량 살상을 수반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이걸 표현하는 말이 당시 독일의 장군이었던 루덴도르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총력전입니다. 토탈레 크리크라고 이제 독일어로 말하는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을 규정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의 발달, 그러니까 이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의 발달에 따라서 전후방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상비군 체제를 굳혀오면서 군사 체제도 아주 공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도 이제 각국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상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후발 국가였지만 사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사실은 막강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쉽게 프랑스나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계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전쟁과는 다르게 전쟁의 이제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됐고 산업혁명의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겠지만 군사기술,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이 된 거죠. 소총이나 이런 기관총 외에도 사실상 방어기지도 참호전들이 주력한 기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참호를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참호전이 장기전이 되고 바리케이드나 참호를 뚫을 수 있는 장갑차라든지 전차 같은 기술들이 이때 발달되고 또 항공 기술이 발달되고 항공기에 총이라든지 기관총을 장착하고 또 폭격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훨씬 더 예전보다
전방과 후방의 구별도 줄어들고 정규군과 민간인들의 구별도 줄어들고 전쟁의 피해자들이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 전쟁이 뭐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생기는 정말 많은 얘기들, 뭐 에피소드들도 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트렌치 코트라고 해가지고 비가 올 때 이렇게 이제 그 입으면 좀 이렇게 나름대로 멋지죠. 멋지나 있는 아주 멋진 옷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멋진 옷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네. 트렌치 자체가 참호라는 뜻이고요. 아. 바로 참호전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고 있으면은 그 참호로 들어가면 축축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버티기 위해서 만든 게 트렌치 코트인데 네. 이게 나중에 패션을 이제 주도하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이제 역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났을 때 병사들이 그해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이 엄청나게 장기화된 겁니다. 한 번은 그해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끼리 휴전을 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All is calm, all is bright. Nur das traute hochheilige Paar. 잠깐 동안에 그냥 낭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참호전이 가져온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뭐 장기화되기도 하고 정말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식무기들도 굉장히 네. 많이 등장하고 또 항상 이 세계대전이 영화화되면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막 스파이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군도 들어오고 뭐 잠수함 뭐 여기에 이제 가공할 만한 이제 화학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독가스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독가스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하버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료 생산 그리고 식량 증대에 기여한 어떤 그 암모니아 합성법이라는 걸로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한 그런 네. 인물인데 이 사람의 논리는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 독일이 이제 이 독가스를 프랑스군을 상대로 썼을 때 순식간에 프랑스 군인들이 이 독가스 중독이 되고 5천 명 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해요. 또 마타리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랑루즈라고 하는 댄스홀의 댄서였는데 그렇게 매력적이었다고 해요. 이제 정재계의 유력한 인사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독일군 스파이일 것이다라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독일군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총살을 당하는데 근래에 나타난 영국에서 이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독일군의 정보를 주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 마탈이라는 인물 자체도 이 1차 세계대전의 희생양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미국이 사실 전쟁에 처음엔 참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후발 산업 국가고 산업화에 주력도 하지만 유럽의 국가 간의 갈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약간 고립주의적인 외교 정책이 오랫동안 기조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독일군이 소위 잠수함을 이용해서 잠수함 기술이 발전했는데 자기들이 지정한 항로 이외에 항해하는 모든 배를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영국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결국 미국으로서는 참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국의 상선이 독일군 잠수함에서 공격을 받자 세계대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미국은 후발 국가였지만 엄청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출신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인데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에 대한 그런 자기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참전하자마자 1차 세계대전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국회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전쟁의 성격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 되고 전쟁에서 실제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자 이제 파리에서 그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가지고 예. 승전국들이 이제 협정을 맺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인민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으로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을 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고무돼서 사실은 3.1운동도 일어나고 곧 해방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식민지 해방의 원칙은 철저하게 패전국에만 적용이 됐지, 승전국에는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여전히 자기들 제국을, 식민지 제국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러나 1914년 전쟁은 사실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그 에릭 홉스 보면 20세기는 1914년에 시작했다 이런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914년 전과 후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의 유럽과 세계 정치를 주도했던 왕조들, 그 군주제, 왕정 국가들이 모두 몰락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연합국의 편에 섰지만 내부의 노동자들 이제 봉기가 일어나고 소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짜르 체제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 대부분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민주정부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최신 살상 무기로 서로 뭐 무차별하게 군인과 민간을 주는 잔인한 전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전쟁에 많은 노동자들과 여자들이 참여하면서 더 발언권도 커졌고 또 정치들을 직접 참여하려는 욕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승전국이 다행히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영국, 프랑스, 미국이 승전국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패전국 입장에서 조금 그 베르사유 조약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전후 처리를 하려고 이제 파리에 평화회의를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모여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내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패전국에게 매우 가혹했던 것이죠. 사실은 독일에게 1320억 마르크의 금화를 10년 내에 배상해라 뭐 이런 내용, 모든 식민지 포기해라, 또 알사스 로렌 지방 프랑스에 반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케인즈가 이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파탄을 가져왔다, 히틀러가 권력을 쥔 것도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 패전국에게는 매우 가혹했던 것이죠, 사실 내용은요. 대부분의 이런 정치적 격변기는 사실 전쟁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교체되는 것도 이제 외적과 전쟁하는 속에서 많이 교체가 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그 지배 계층들이나 집권 세력들이 상당히 좀 뭔가 정당성의 위기도 갖게 되고, 또 전쟁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러시아 혁명 외에도 독일에서도 사실 노동자들의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독일의 제국은 스스로 황제가 물러나면서 정권을 사회민주당에게 스스로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의 최초의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공산당이 주도했던 노동자들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사회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소위 바이마르에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따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민주정부로 많이 군주제나 왕조가 몰락하면서 이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르사유 체제라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트로이의 목마일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평화를 위한 협정이었지만 사실상 그 독일에게 과도한 전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독일로서는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독일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받은 모욕을 다시 되갚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국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커졌고, 그 와중에서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와서 독일을 다시 군비 재무장을 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일 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정말 그 국제연맹. 네네. 조금은 이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건데, 이제 집단 안보 체제라는 걸 만들자라는 거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이 집단 안보 체제의 성격으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국제연맹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윌슨이 제안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윌슨은 자국의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했던 미국이 빠지게 되고 뭐 독일도 당연히 못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아주 주축이 되었던 나라들이 빠지게 된 평화유지기구니까 유명무실해진 거죠. 사실은. 네. 그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네, 되죠. 그렇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에 네. 바이마르라는 독일의 이제 도시에서 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1948년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도 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많이 참조했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정말 문서상으로 보면 가장 민주적인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그런 교본과 같은 헌법이다. 이런 평가를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은 공화국이다. 군주제가 아닌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구를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처럼. 그래서 독일의 근데 역사를 보면은 사실상 의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기는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제국 때는 흔히 라이크스타그라고 하는 제국 의회가 있었지만 네. 영국과 프랑스의 의회와는 상당히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의회는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지만 사실상 의회가 황제의 권력이나 챈슬러의 권력을 사실은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말 명실상부한 민주제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네. 이 너무 허약한 정부다 보니까 또 이런 다양한 정파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대화나 타협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정치적 경험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커다란 혼란의 소용돌이로 가게 되면서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의 집권에 의해서 무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네.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 상황은 또 그랬다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사실은 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짚어보고 있는 게 고대에서부터 그 여성 참정권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참정권이 굉장히 확대됐던 게 또 바로 이 시기라면서요. 여자들은 사실상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반쪽짜리 민주주의였던 거죠.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여성들의 투표권들이 허용이 됩니다. 물론 최초의 투표권을 가졌던 나라는 이제 뉴질랜드고 1890년대였고 호주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서야 그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여성들의 투표권이 줬습니다.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에서야 여자들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물론 역사학자들 간에 많은 뭐 논쟁은 있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여자들이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집에 있지 않고 공장이나 회사에 직장에 가서 군수물자를 만들거나 후방에서 도군이 전쟁을 됐군요. 예.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보면은 1920년대 독재 정부가 다시 등장하면 상당히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했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민주주의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군주제에서 또 공화제로 변하는 그런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그 이후로도 계속 후퇴 또 전진을 반복해 가고 있는데요. 이 세계사전적 민주주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진보해가는 민주주의 역사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 황제한테 비참함을 호소하러 평화롭게 간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황궁의 수비대가 이 시위대에게 무참하게 발포를 했고 수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레닌은 이제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 전쟁을 우리가 혁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레닌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혁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됐을까?